지금 우리가 유시민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이분이 어쨌든 본인도 정치인 출신이에요. 그래서 아주 짧게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때 옆에서 좀 봤으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이분에 대한 그때 동료 의원들의 평판 이런 건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초선 의원 시절에 보면 열린우리당 때 이제 백바지 입고 등원하고 했잖아요. 근데 당시에도 좀 말을 세게 하셔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약간 좀 이렇게 화법 이런 게 빈축을 좀 산 일들이 있었죠. 뭐 유시민 어록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유시민 어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노인 비하 발언이 있잖아요. 노인 비하가 이게 뭐냐면은 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. 인간의 뇌세포는 20세가 지나면 노화가 바로 시작됩니다. 그래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사람이 멍청해집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60세가 넘으면 책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. 65세가 넘으면 때려 죽여도 책 있는 자리에 가지 말자. 근데 이것이 제 소신 중 하나입니다. 왜 그러고 계신지. 이재명 대통령 나이가 몇 살이지? 그래서 50대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건가? 네, 아무튼 유시민 어록 뭐 이런 거 있고, 아 근데 진짜 제가 이번에 유시민 어록을 다시 초선 의원 시절의 어록들을 다시 이제 발굴을 하면서 와, 이 사람이 참 같은 편일 때는 굉장히 효용이 좋은 캐릭터다라는 그럼 생각이 들었어요. 평가른 데는 정말. 네. 그 발언들을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. 뭐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죠.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치 있는 일이다. 그리고 뭐 한나라당은 차떼기를 하거나 IMF로 나라를 말아먹어도 국민들이 용서하고 국민 지지율 1등인 거 보면 신이 내린 정당인가 싶다. 한나라당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 항공기 납치범을 다루는 게 더 쉽다.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으니까 이게 사실 당시의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이다 같은 발언이었고, 근데 또 반대 진영에서 보면은 아, 자, 저놈 좀 어떻게 했으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. 또 보면은 동료 의원들한테도 말 심한 게 많았어요. 아, 그러니까요. 뭐 리마인드 시켜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 말씀드릴 게 돌아가신 의원분이 계시는데 열린우리당의 노동운동가 출신이에요. 이분도 뭐 엘리트 출신이죠. 엘리트 출신인데 이제 말씀하시길 좋아해서 기자들 모아놓고 밥 먹으면서 주저리 말을 많이 풀어주셔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분한테 전화 많이 했거든. 정보도 많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기사도 나왔던 얘기입니다. 그때 익명으로 나왔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2월이에요. 이게 보도가 됐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요 의원님을 불러놓고 만찬을 하면서 유시민 얘기가 나온 거야. 근데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 시킬 때였거든. 시키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.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언론을 보면 그 남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표정이 역력하다, 시니컬하다. 왜 그런지 모르겠다. 그래서 한때 유시민 장관 임명을 포기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시민이 이전에 최고위원 나갔었으니까 당기도부 선거에 나서서 지도부 한번 됐던 사람인데 지금 전대가 또 오는데 내가 이 사람을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,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더라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뽑았다. 뭐 약간 이런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기자들은 다 썼죠. 뭐 언제부턴가 조소하고 조롱하는 표정이 역력하다, 시니컬하다.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좀 옛날 기자들만 알 수 있는 일화인데 저도 이걸 받고 이제 그때 기사를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익명으로 썼죠. 그래서 돌아가신 그 의원님한테 이제 죄송해서 실명은 제가 밝히지 않는데 그때 기자들은 다 기억하는 사건이었습니다. 그래서 다만 근데 유시민 전 의원이 이때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서 또 평가는 아주 좋았어요. 아, 그렇죠. 일 잘한다고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양론적인 게 있어서 밝혀드립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 노인분들 받는 기초 노령연금 이거 유시민 장관이 복지부 장관일 때 만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굉장히 유능한 장관이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이 유 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가혹했습니다. 그 나쁜 전망도 많이 했고 그래서 37살 때 그 DJ 필패론도 이야기했었고 2002년에 그 대통령 시절에 하야를 주장하기도 했었죠. 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좀 가혹했을까?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이게 지금 그 김대중 필패론이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좀 약간 좀 뭐랄까요, 비호감을 많이 사면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일화 중에 하나인데 조금 뭐랄까요,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할까요? 이게 좀 유시민 작가 고향이 이제 TK잖아요. 그러니까 TK라는 측면에서 조금 그런 그 유시민 그 김대중 필패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쟤는 뭐 뼛속까지 호남 차별주의자다. 뭐 약간 이런 인식들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뭐 그 면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, 근데 유시민 작가가 사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점에서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때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보면 30대 후반 뭐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. 이럴 때였고 굉장히 혈기 넘치는 이제 젊은 농객으로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이고, 그럴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
대통령이 물론 공도 많지만 과도 많았고 그런 과들은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이제 어떤 저지른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좀 문제가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유시민 작가 특유의 어떤 독설적인 그런 화법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커졌던 것인데 그 비판 자체가 좀 말은 험할 수 있어도 뭐 아예 근거가 없는 비판들은 아니었다라는 점은 조금 짚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. 호남 차별이라기보다 이 삼김 정치, 9세대 정치에 대한 약간 그 반감이 세지 않았나. 그래서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제가 보면 호남 정치와 동교동계 이런 거에 대한 그 반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호남 정치, 9시대 정치로는 절대 그 정권을 가져올 수 없다. 이 민주 세력이 약간 이런 문제 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저도 이게 뭐 호남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아무리 우리가 그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런 그렇죠. 것들은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결 지어서 볼 수 있는 게 김민석 그 당대표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 김민석 의원 대표라는 사람이 사실상 86 정체성보다는 동교동 적자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. 그래서 약간 실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로 좀 맞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. 그런데 그 비평가로서 유시민이라는 사람, 정치인으로서 유시민이라는 사람 다 말이 거침이 없잖아요. 근데 그럼 비평가로서 하는 말이 다 맞았나?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? 뭐 비평이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윤석열에 대해서는 네. 100% 맞았어요. 그런데 뭐 이분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없냐 하면 있거든요. 있죠. 뭐 예를 들면은 그때 왜 노무현 재단에 대한 검찰의 계좌 사찰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뭐 높다 뭐 이런 말도 막 방송에서 했다가 허위 사실이라고 법원에서 확정이 되기도 했고 그 때문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치욕적인 사과문을 써가지고 그게 공개가 돼서 또 약간 망신살이랄까요? 그런 걸 타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뭐 진실만을 말한다거나 사실만을 말하는 분인가 하면은 또 아닌 것 같긴 하고요. 예. 사실 뭐 비평가가 저도 이유진 기자 말처럼 뭐 비평가가 늘 옳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전망과 예측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와중에 좀 뭐랄까요 일관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결여될 수도 있다고 봐요. 뭐 예컨대 뭐 젊을 때는 반미를 외치다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은 친미 정책을 좀 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네,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는 어떤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책임성이 좀 강화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맥락이 있는 건데 그런 맥락의 측면에서 유시민 작가는 조금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. 저는 이번에 유시민 작가의 그런 행보 와중에 또 이제 많이 뭐 파묘된다고 할까요?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 정당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그 측면이 굉장히 많이 파묘가 됐거든요. 그것들은 해자가 많이 좀 되고. 저도 옆에서 보고 아니면 좀 주워 들은 얘기만 보면 상당히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죠. 그러니까요. 그 결말이 항상 아름답지 않아요.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컨대 개혁국민 정당을 한다든지. 근데 개혁국민 정당 어떻게 했습니까? 그거 나중에 열린우리당에 가가지고 개혁국민 정당 일방적으로 문 닫으면서 그거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.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열린우리당 활동 끝나고 뭐 대통합 민주신당 잠깐 갔다가 이제 또 약간 친노 성향의 국민참여당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진보 정당을 한다고 통합진보당을 가요. 근데 통합진보당으로 합당을 했는데 통합진보당 결말이 어땠냐고 하면은 국민참여당 계열이 제일 먼저 뛰쳐나옵니다. 거기서 제일 먼저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좀 약간 그 결말들이 되게 아름답지 않고 또 정의당도 이 마지막이 매끄럽지 않아요. 정의당을 분명히 창당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나는 문재인 정부의 어용지식인이다.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또 문재인 정부에서 오용지식이었는데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게 오용지식이 아니라 갑자기 막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약간 맥락이 좀 별로 안 구성되거든요. 팀이라는 말 자체에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거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레드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화한 표현일 수 있어요. 순화한 표현일 수 있고. 근데 이게 이런 것들에 좀 맥락이 없다 보니까 저것이 굉장히 개인적인,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들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맥락에 대해서 좀 유시민 작가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이게 유시민 전 의원의 그 화법이 좀 편하지가 않았는데 사실 우리가 말할 때 뭐뭐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지는 뭐뭐라고 해요 하는데 유 전 의원 발언을 잘 들어보세요. 유튜브 나와서 그건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.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그거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. 물론 이제 지적으로는 뭐 누구보다도 뭐 좀 위에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
그런 화법들 자체가 좀 이분의 어떤 생각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. 진짜 그런 것 같네요. 저도 나는 그 생각을 늘 했어요. 네. 왜 이렇게 말을 할까? 약간 오은영 선생님 같기도 하고. 아 이거 좀 그건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출발을 했는데 전당대회라는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유시민이라는 거물급 비평가의 영향력은 뭐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? 이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뭐 사실 근데 이 전당대회 끝나는 국면에서 약간 저 역시도 유시민 씨가 어떤 메시지를 뭐 재차 내놓을지를 좀 주목을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전당대회 끝나고 어떠한 메시지도 나오진 않고 있단 말이죠. 결과가 상당히 애매해요. 네. 대신 제가 이분의 지금 그 모습을 포착한 거는 그 음. DJ DOC 이하늘 씨의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낚시 방송에 같이 나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속세와 거리를 두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정 후보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발을 뺐다. 이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아, 네네. 네. 그래서 다들 저 어디 가 있냐 했는데 이제 낚시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에이 낚시하면서 정치 유튜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아 그런가요? 그래서 영향력이 예전과 같을 것이냐? 저는 뭐 그렇다고 당장 영향력이 없다.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있죠. 한동안은 그 영향력을 계속 미칠 거라고 보긴 해요. 다만 예전과 같지 예, 못하다. 얼마나 갈 것이냐 하면은 사실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사실 이번 국면을 거치면서 뭐 본인은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어떤 굉장한 파워를 스스로 갉아먹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그 행보를 잘 생각해 보면요, 이분이 사실 굉장히 외골수로 찍혔던 이미지란 말이에요. 말도 너무 험하게 하고 뭐 반대 진영에 대해서 되게 뭔가 혐오감, 분노감을 너무 극도로 표출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캐릭터였는데 이분이 캐릭터가 굉장히 대중적 호감도를 사기 시작한 거는 JTBC 썰전 이런 거 나오고 시작하면서 전원채 알뜰신잡. 전원채 변호사랑 막 되게 막 하하호호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전원채 변호사가 그래서 당신 되게 인상 순해졌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리고 또 알뜰신잡. 자, 나영석 PD가 진짜 유시민 작가를 지금의 뭐 명성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. 사실 나영석 PD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 유시민 작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. 사실 그냥 뭐 노유준의 정치 카페 뭐 이 정도 활동하는 사람이었지. 근데 굉장히 대중적인 캐릭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명성을 많이 얻고 이제 그 힘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공중파 방송에서도 뭔가 해석 권력을 민주당을 위한 해석 권력을 많이 발휘하고 그렇게 했는데 와 이번에 그거를 완전히 다 갉아먹었고 심지어 요새 어디서 보니까 이자는 왜 극우가 되었을까? 막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보통 이제 진중권 씨하고 많이 또 그러니까요. 비교를 하죠. 네,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본인의 어떤 대중적인 가치를 다 갉아먹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건 손해는 손해거든요, 분명히.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손해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넣는 미래에 보면 먼 미래에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. 이게 망해라 한 갈등의 거니까. 골이 너무 깊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. 저 근데 이 대목에서 약간 그냥 우스갯소리로 좀 첨언을 하면 그 나영석 PD가 알쓸신잡 2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저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나영석 PD가 했던 말이 유시민 작가의 말씀은 나중에 찾아보면 다 틀린 얘기더라. 그게 맞아, 그거 있어. 너무 아는 게 많으면 좀 안에서 믹스업이 되니까. 그래서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. 저는 이제 좀 웃음 나오게. 근데 한방 예. 저는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김어준보다 유시민 전 의원이 타격이 크다. 왜냐하면 김어준 씨는 원래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인데 그나마 살짝 발을 뺐잖아요. 근데 이제 유시민 전 의원은 진짜 내내 시끄러웠어. 내내 시끄러웠는데 이게 단순히 뭐 나는 정청래를 지지하고 김민석은 나쁜 놈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국정 방향이 틀렸다. 민주당 노선이 틀렸다. 이렇게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그러면 이제 당심이 반응을 해야 돼. 근데 당은 뭐냐면은 나는 정청래 강경, 유시민 강경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하고 보조를 맞출래요. 이게 당심이야. 뭐 밖에 여론조사 따질 것도 없지. 압도적인 당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시민이라는 사람한테 뼈 아프죠. 내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대변하는 내가 이제 뭐 해석 권력이 본류야 딱 이랬는데 그 권위에는 금이 간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뭐 예전에 그렇게 비판하던 동교동 개가 되어가는 느낌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은 강남에 사시니까 뭐라고 할까 그럼. 자 이제 우리 유시민 전 의원 얘기했는데요. 이번에는 아까 살짝 다뤘지만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전당대회 초반만 하더라도 이
김어준 대표가 이제 정청래 대표를 화끈하게 밀어줄 거다 이런 의식들이 많았어요.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많잖아요. 뭐 저기 김민석 후보를 뭐 서울시장 후보에 넣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김민석 후보와 관련한 온갖 약간 나쁜 말들 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너는 에너지 관련해서 회의를 하긴 했니 안 했니 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좀 하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좀 꼬리를 내리는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는 게 민주당에는 친명과 친청이 아니라 친석과 친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분리까지 하려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사실은 정청래를 밀었던 건데 어느 순간 좀 약간 발을 빼는 그런 의외로 중립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두 분이 현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? 뭐 저는 사실 뭐 많이들 언급되는 게 같이 언급되는 게 김어준 씨의 방송이랑 뭐 매불쇼잖아요. 근데 매불쇼보다는 확실히 그 김어준 씨의 방송이 더 언론 같이 보이긴 그러니까 그게 했었어요. 참 신기했어요. 네. 근데 이게 아무래도 또 정청래 의원이랑 그 친청계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관련된 인터뷰나 이런 데는 잘 참여를 안 한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균형 잡혀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. 이게 일부 이제 일각에서 왜 레거시 미디어는 친청계 의원들 혹은 아니면 정청래 의원은 동등하게 다뤄주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뭐 그 비판 중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이제 인터뷰나 아니면 이렇게 취재에 응해주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김어준 씨 유튜브에는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출연을 하시다 보니까 더 균형이 잡혀 보이고 그리고 이게 화제가 좀 됐었던 게 특히 이제 정청래 의원에게 좀 거리두기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 전당대회 끝나기 일주일 전인 8월 11일 방송이었어요. 그날 이제 기억나요. 정청래 그 당시에 후보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좀 심드렁한 표정으로 뭐 일각에서는 마흔자로 부작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굉장히 좀 심드렁한 표정으로 당대표 안 돼도 김민석 후보랑 관계 회복할 수 있겠냐 뭐 승복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거 약간 스탠스가 김어준 씨가 달라진 거 아니야? 라는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로도 나왔었고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많이 것도 언급이 있었잖아요. 됐었거든요. 뭐 막 자기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더니 정말 그러냐고. 그쵸. 네. 표정으로. 그래서 사실 그런 모습들이 또 좀 화제가 됐었던 것 같고 다만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날 방송에서는 또 이제 김민석 이제 당 대표를 향해서 정청래 의원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도움 청해라 또 이런 식으로 또 왜냐면 얘기를 해가지고 선거 결과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네네. 다르니까. 예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거리두기는 좀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 마음적으로도 좀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. 그거는 이제 정청래 후보에 대한 안쓰러움보다 나는 그런 것 같아. 그냥 나를 왜 함부로 해? 난 아직 살아 있어.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었었고요.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매불쇼 얘기를 하셨는데 좀 재밌는 게 유시민 전 의원이 그 김어준의 다스비에다 나와서 상당히 세게 얘기를 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재군청을 얘기하고 저도 밤에 그거 주스 들으면서 밤에 막 온라인 기사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김어준 대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신 채널 파서 거기서 떠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. 좀 부담스럽게 느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지금 최욱 매불쇼 얘기를 했는데 그 유 전 의원이 오히려 이제 최욱 매불쇼에 나가서 이제 필패론을 얘기를 합니다. 하면서 근데 최욱 씨가 뭐라고 하냐면 편집 없이 송출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뉴스공장에서 있었던 일이다. 다스베이다에서 그래서 김어준 대표가 그 유 전 의원 발언을 편집해서 톤을 조절한 거 이건 어떤 이유였을까요? 아까 뭐 연장선에서 같은 발언이긴 하지만 네, 사실 이거는 뭐 여의도 바닥의 썰이기 때문에 검증됐다거나 확인된 건 아닌데 검증 확인 안 돼서 평생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. 예. 이제 근데 이 그 편집 때문에 그 유시민 씨와 김어준 씨가 좀 멀어졌다.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뭐 실제로 그 이후에 그 방송에서 모습을 지금 한 번 나오긴 했어요. 한번 나오셨죠. 그 저기 네. 탁현민 전 비서관 프로에 나와서 네네네. 자기 책 얘기하면서 그때는 좀 발언 톤이 살짝 좀 낮아지면서 이제 함께 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. 네. 근데 어쨌든 제가 김어준 씨는 그럼 왜 그 편집을 했을까? 유시민 씨의 발언을 편집을 했을까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가적 마인드였다고 생각해요.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평이 너무 필터 없이 나가게 되면 내 방송,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저는 이분은 계산을 한다고 유튜브에 보면 생각하거든요. 그분 그 건물 뭐 재건축 얘기하시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사업가적 마인드 뭐 이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. 네, 그리고 뭐 최욱 씨의 경우는 저는 정말 마음적으로 그 유시민 씨의 발언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봤어요. 그래서 자꾸만 그 유시민 씨의 발언이 오해를 낳고
않고 본인의 입장에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자꾸 이제 방송에서 더 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. 저는 그런 최욱 씨가 좀 안타깝던데 왜냐하면은 그 원래 그런 거 잘하던 분은 이거 아닌가 봐 하면서 발을 네. 싹 빼는데 그러지 않았던 분이 자꾸 이렇게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약간 이분은 좀 그래도 저분보다는 좀 순진한 데가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근데 음. 최욱 씨의 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최욱 씨의 설명을 들으면 그 고지고대로 들으면 그거잖아요. 유시민 작가가 발언을 했는데 김어준 총수가 일방적으로 편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?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레거시 언론의 문법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에 대해서 뭐 톤을 좀 다운시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협의를 하죠.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저 사람이 뭐 발언을 했는데 그때가 저렇게 수위가 좀 높아질 정도로 뭐 술을 마셨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좀 감안을 해서 톤다운을 해주는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편집을 해버리고 톤다운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거든요. 완전히 일방적이라기보다 좀 예.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약간 좀 유시민 작가도 어느 정도 동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분 나쁘게 추측은 되는데. 불쾌하지만 알았어 뭐 약간 예,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아니었을까. 것들은 좀 합의 과정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예. 그래서 완전히 둘이 틀어졌을까라는 때는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. 그러면 탁현민 프로에 또 나왔을까 이런 생각은 들죠. 탁현민 전 비서관 그것도 음. 뉴스공장에서 하는 거니까. 음. 그 어쨌든 이 김어준 씨가 노골적으로 정청래 의원을 돕지는 않았지만 딴질구 게시판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자기 총수와 상관없이 굉장히 일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친청 게시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실제로 저 딴지 게시판 좀 들어가 보셨어요? 선거 이후 이전. 저는 여기 되게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. 그래서 전당대회 결과 나온 날 특히 저는 유심히 좀 살폈는데 베스트 글 같은 거를 받고 지금 며칠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좀 살펴보면 재밌는 게 조국혁신당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예, 내년 총선에는 조국당 밀어줘야겠다. 다음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의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. 라는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메기 키우기라는 그 캠페인 비슷하게 몇몇 그 딴지 게시판 이용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. 그게 어떤 의미냐면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서는 그 탈당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되 조국혁신당에게 후원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의원들의 활동을 되게 지지를 하면서 민주당을 견제하는 역할로 조국혁신당에게 더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행위는 합법이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공지처럼 만들어서 그럴 수 있겠네. 네. 앞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움직임을 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되게 좀 흥미로운 현상이다라고 봤었고 또 재밌었던 거는 그 결과 나온 날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. 이상하게 진 것 같지가 않다. 팀 정청래 최고위원 3명은 생존했고 거기에 수석 최고위원도 배출했지 않냐. 거기다가 청래옹은 심신을 좀 쉬면서 대선 행보가 가능할 것이고 우리는 내일부터 민주당과 청와대를 갈구면 된다.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 글이 이제 막 그 좋아요 수가 3자리가 넘고 이렇게 해서 베스트 글인 거를 봐서 좀 흥미롭다 하면서 등을 지켜봤습니다. 돌린다기보다 그냥 갈군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남아있으면서. 탈당하지 않고 그래서 뒤에도 뭐 이게 분당 가능성이랄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흐름만 봐도 이들이 당을 떠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민주당에서 권리당원으로 남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원으로 남되 뭐 혁신당이든 다른 어떤 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과시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되게 표출했다고 봤습니다.